조선 중기 한양에서 30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에 이씨 성을 가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덕수와 그의 아내 순옥이었지요.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줄곧 자식을 간절히 바랐지만 세월만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40이 훌쩍 넘어서야 드디어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덕수는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이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몰락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었던 그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남의 집 논밭에서 품팔이를 하며 하루 종일 등이 휘도록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서 나무 껍질 같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정색에 가까웠지요. 순옥은 집에서 돼지 2마리와 닭 몇 마리를 기르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늦둥이 아들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고 돌아온 이덕수가 거친 손으로 아픈 허리를 주무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야 이렇게 글자 하나 모르고 평생 남의 밑에서 소작이나 하면서 입에 풀칠만 하며 살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꼭 글을 가르쳐서 사람 구실을 하게 해야겠소. 순옥도 젖먹이 아들을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당신. 영민이가 글을 배워서 하급 관리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어도 남의 집 장부나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처럼 등 굽혀가며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소. 내 평생 소원이 바로 그거요. 우리 아들만큼은 양반들처럼 깨끗한 옷 입고 먹을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소. 두 사람은 아들에게 영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영특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또 다른 뜻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자가 되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영민이는 정말로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빨리 트고 기억력도 매우 뛰어났지요. 5살이 되자 이덕수는 풍푼이 모은 돈으로 영민이를 마을 서당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은 영민이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습니다. 천자문을 가르친 지 보름도 안 되어 다 외우다니요. 앞으로 크게 될 아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덕수와 순옥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기대가 독이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영민아, 너는 공부하는 몸이니까 거친 일은 하지 마라. 손이라도 다치면 어쩌니? 얘야, 물지개질 같은 건 아버지가 다 할 테니 너는 글 공부만 해라. 부모는 영민이가 공부에만 전념하기를 바라며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영민이는 물 한 그릇도 직접 떠 마시지 않았고 방 청소도 빨래도 심지어 자신이 입을 옷 준비까지도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었지요. 음식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생기면 부모는 입에 대지도 않고 모두 영민이에게 주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얻어온 떡 한 조각도, 명절에 잡은 닭고기도, 심지어 겨울에 귀한 무청 김치까지도 영민이만을 위해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영민이는 공부하느라 머리를 많이 쓰니까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해. 우리야 거친 보리밥만 먹어도 되지만 영민이는 다르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영민이가 올바르게 클 리 없었습니다. 점점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0살이 넘어서는 아예 부모를 하인처럼 부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물 좀 떠오세요. 빨리요. 아버지, 제 옷이 더러워졌어요. 당장 빨아주세요. 이덕수와 순옥은 이런 아들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혹시 야단치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참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 나이가 들면 철이 들 거야. 책만 읽느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영민이의 성격은 나날이 더 거만해졌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버릇이 나빠져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씨네 부인이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며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 한 그릇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시절 밀가루로 만든
만두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우리 아들이 혼처가 정해져서 기분이 좋아 만두를 많이 빚었어요. 뜨거울 때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순옥은 고맙다며 받아들였지만 평소 버릇대로 영민이가 서당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네 부인이 계속 권했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참. 이렇게 맛있는데 왜 안 드세요? 차가우면 맛없어져요. 아니에요. 영민이가 돌아오면 함께 먹으려고요. 영민이 몫은 충분히 남겨뒀으니까 형님도 좀 드세요. 언제까지 자식만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김씨네 부인의 간곡한 권유에 순옥은 할 수 없이 하나를 맛보았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맛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래요. 정말 꿈 같네요. 그럼 몇 개 더 드세요. 형님, 같이 고생만 하시는 분이 이런 거라도 실컷 드셔야죠. 순옥은 김씨네 부인의 재촉에 못 이겨 몇 개를 더 먹었습니다. 만두 몇 개 먹었다고 배가 부를 리 없었지만 오랜만에 배가 호강하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영민이가 혹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민이가 서당에서 돌아와 상위의 만두 그릇을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김씨네 부인이 가져다 준 만두가 이게 다예요? 순옥은 가슴이 철렁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김씨네 부인이 자꾸 먹으라고 해서 몇 개 먹었단다. 몇 개요? 이걸 보니까 절반도 남지 않았잖아요. 영민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어려운 글공부로 지친 몸에 어머니가 자신의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저와 음식을 두고 다투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순옥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민아, 애미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많이 아프단다. 앞으로 제 음식에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저는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어머니는 집에서 놀다가 제 음식이나 훔쳐먹고. 영민아, 그런 말은 다시 한번 그러시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노에 찬 영민이는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순옥은 뒤로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혔지요.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영민이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웃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순옥을 부축했습니다. 모두들 혀를 찰 정도로 영민이의 행동에 경악했지만 정작 이덕수와 순옥은 여전히 아들을 감쌌습니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 우리가 조심하자.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나이가 들면 철이 들 거야. 하지만 영민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섰습니다. 부모 앞에서 거만하게 굴고 집안일은 절대 돕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 한가운데 놓인 기름병이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정도였지요. 부모가 허리가 아파 끙끙거려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민이가 17살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볼 나이가 된 것이지요. 이덕수는 평생 모아둔 돈과 함께 돼지까지 팔아서 아들의 여행비를 마련했습니다. 순옥도 그동안 손이 부르트도록 삭바느질을 하며 모아둔 돈을 보태었지요. 이번이 기회다. 영민이가 급제하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렇소. 평생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요. 출발하는 날, 부모는 영민이와 함께 며느리나 걸어가며 배웅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길을 나선 것이지요. 이덕수가 무거운 행囊을 대신 들어주고 순옥은 도시락을 여러 개 싸서 따라갔습니다. 큰 길목에 이르자 순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민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내게 달려있다. 제발 몸 조심하고 꼭 합격해서 우리 집안의 영광이 되어다오. 이덕수도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아들아, 한양은 멀고 험한 곳이니 조심해라. 그리고 설령 떨어져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다른 길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영민이는 이런 말이 귀찮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불길한 말씀을 하세요? 저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덕수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 애비가 잘못 말했구나. 넌 당연히 합격할 거야. 그렇고 말고. 옆에 있던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손가락에서 금가락지를 빼서 영민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결혼할 때 이덕수의 집에 대대로 며느리에게 전해오던 반지로 유일한 가족의 보물이었습니다. 영민아, 이것은 어머니가 20살에 시집 올 때 너의 친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거란다. 만약 한양에서 돈이 부족하면 이것을 팔아서 써라. 하지만 급하게 사용할 일이 없다면 꼭 다시 가져와 다오. 이게 어머니의 유일한 보물이거든. 영민이는 금가락지를 받아들고는 성가시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자꾸 따라오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 창피해요. 부모는 아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영민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오히려 빨리 걸어서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긴 길에서 영민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양반이 된다면 품팔이하고 돼지를 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동료들이 알면 얼마나 비웃을까? 차라리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게 낫겠어. 영민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부모에 대한 정이 완전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출세에 방해가 되는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하늘은 그런 영민이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몇 달 후에 발표된 과거 시험 결과는 참담한 낙방이었습니다. 영민이는 분노와 절망에 빠졌지요. 이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야. 떨어질 거라고 불길한 말을 해서 재수가 없어진 거야. 영민이는 자신의 실력 부족이나 준비 부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부모만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향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어.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의 독만 되는 존재야. 이제부터 나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어. 다행히 영민이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덕분에 한양의 한 큰 상점에서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점 주인 박영감은 영민이의 능력을 보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영민이는 영악했기 때문에 이 영감의 재산이 매우 많고 그에게 혼기가 가까운 딸이 있는 것을 알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던 것이죠. 이 젊은이는 참 똑똑하구나. 글씨도 잘 쓰고 계산도 빠르고 무엇보다 믿을만해. 평소 박 영감은 딸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딸이 시집가 멀리 떠나기보다는 같이 상점을 키우면서 곁에 있어줄 대릴 사위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박 영감이 영민이를 불러 은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민아, 내가 보니 너는 참 괜찮은 젊은이야. 영리하고 나이도 적당하고 인품도 좋고 혹시 우리 딸과 혼인할 생각이 있느냐? 영민이는 자기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박 영감에게는 딸 하나뿐이었고 사위가 되면 결국 이 큰 상점은 자기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하하, 결국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그런 구질구질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모님 곁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겠어? 감사합니다, 영감님. 아니, 장인어른, 기꺼이 사위가 되겠습니다. 박 영감이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하지만 혼인은 양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 네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려야겠구나. 순간 영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그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릴 때 전염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 자랐습니다. 친척도 없어서 제가 혼자 결정하면 됩니다. 박 영감은 채근한 마음이 들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영민이를 아껴주었지요. 그렇게 영민이는 박 영감의 사위가 되어 한양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영민이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 진이, 자상하고 부유한 장인, 그리고 날로 번창하는 사업.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요. 영민이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두 늙은 부모가 매일같이 대문 앞에 나와 앉아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애타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효심을 잃은 아들, 후반부.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영민이는 한양에서 점점 더 잘 나가는 상인이 되어갔습니다. 장인방 영감의 도움으로 새로 지은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고 아내 진이는 아들까지 낳아주었지요. 귀여운 아들 한 명이 생기니 영민이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상점 사업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영민이의 꼼꼼한 성격과 글 실력 덕분에 장부 관리가 완벽했고 손님들의 신뢰도 두터웠지요. 한양 시내에서도 제법 알려진 상인이 되어 다른 상인들도 영민이를 존경했습니다. 이 영민이라는 젊은이 참 대단해. 몇 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예의도 바르고 일처리도 깔끔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하지만 영민이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의 출신을 알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고향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완전히 잊어버린 척했습니다. 한편 고향에서는 이덕수와 순옥이 여전히 아들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영민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도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지요. 이덕수는 걱정이 되어 한양에 아는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한양은 너무 크고 복잡한 곳이라 영민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지요. 혹시 우리 영민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야. 분명히 공부에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이덕수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는 잠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결국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영민이 얼굴 한 번 더 보고 죽고 싶었는데.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간병했지만 이덕수는 결국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영민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지요. 이제 순옥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돼지와 닭을 돌보며 외로운 날들을 보냈지요. 매일 밤 영민이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영민아, 네가 어디에 있든 제발 건강하기만 해라. 어머니는 네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김 부인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형님, 제가 시장에 갔다가 들은 얘긴데요. 한양에 영민이라는 이름의 큰 상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영민이가 아닐까요? 순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한양에서 장사하러 온 상인이 그러는데 젊은 나이에 큰 상점을 운영하는 영민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나이도 우리 영민이와 비슷하다고 하고요. 순옥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자기 아들일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지요. 형님, 그냥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이 영민이가 아니라도 혹시 영민이 소식을 알 수도 있고요. 순옥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면 괜한 수고만 하는 것이고 또 나이 든 몸으로 그 먼 길을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이제 이 세상에 나에게는 영민이밖에 없어.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한양에 가서 영민이 소식이라도 알아보자. 순옥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에 있던 돼지와 닭을 모두 팔아서 여행비를 마련하고 간단한 짐만 챙겨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며칠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순옥은 나이가 많아서 하루 종일 걸을 수가 없었지요. 낮에는 조금씩 걸어가고 밤에는 길가의 주막이나 빈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지요.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순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만나고 싶은 일념으로 고통을 참아가며 걸었습니다. 드디어 며칠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순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길도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요. 순옥은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영민이라는 상인을 아시나요? 영민이요? 상인이 한둘이 아닌데 어떤 영민이 말씀이세요? 젊은 남자고 큰 상점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몇 사람에게 물어본 끝에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럼 혹시 박영감 상점의 사위 영민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람이라면 시장에서 제법 유명한 사람이에요. 순옥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위라는 말은 결혼을 했다는 뜻이고 나이도 맞는 것 같았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나요? 저쪽 큰 거리로 가시면 박영감 상점이 있어요. 거기서 물어보세요. 순옥은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앞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말을 타고 가다가 길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쳤는데도 그 남자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채찍으로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길에서 뭐 하는 거야?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을 몰고 가버렸습니다. 순옥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이 다 있나. 아이들을 다치게 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아, 할머니는 한양 사람이 아니시군요. 저 사람은 영민이라고 해서 이 동네에서 제법 잘 나간다는 상인이에요. 돈이 좀 있다고 저렇게 건방지게 굴어요.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민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혹시 자기 아들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뒷모습이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우리 영민이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순옥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박영감의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큰 기와집에 크고 화려한 간판이 걸려 있었지요.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하인에게 영민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민나리를 만나고 싶다고요? 할머니가 영민나리와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순옥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향에서 온 사람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에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간 영민이는 집안에서 아내 진이와 함께 3살 된 아들 정수와 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어 가정도 화목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지요. 하인이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날이 밖에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 나리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고향에서 왔다고 합니다. 영민이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고향에서 왔다는 말에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돈을 얻어가려는 거짓말쟁이일 거야. 내가 나가서 확인해 볼게. 영민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늙은 여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 순옥이었던 것입니다. 순옥도 영민이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살이 쪄서 훨씬 잘생겨졌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영민아, 정말 너구나. 순옥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영민이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민이는 얼른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잠깐요. 영민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어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빨리 돌아가세요. 순옥은 영민이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영민아,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네 아버지도 너를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영민이는 잠깐 충격을 받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저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영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는 이제 너밖에 없단다. 영민이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건 좋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니?
절대로 저의 어머니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다고 했거든요. 대신 고향에서 온 하인이라고 하세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민아, 그게 무슨... 싫으시면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어머니를 모른다고 할 거예요. 순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다. 영민이는 어머니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 진이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보, 이분은 제가 고향에서 데려온 하인이에요. 이름은 순옥이고 바느질과 배지 키우는 일을 잘해요. 진이는 순옥을 보더니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순옥은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예쁘고 착해 보이는 며느리였지만 자신을 하인으로 소개하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요. 그런데 진이가 끼고 있는 금가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금가락지, 설마 내가 영민이에게 준 그 반지인가? 자세히 보니 분명히 자신이 영민이에게 준 금가락지였습니다. 영민이가 그것을 팔지 않고 아내에게 준 것이었지요. 순옥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이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니 영민이를 많이 닮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손자였지요. 순옥은 손자를 보니 반가웠지만 할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렇게 순옥은 영민이의 집에서 하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기르고 바느질을 하며 지냈지요. 진이는 착한 사람이어서 순옥을 잘 대해주었고 가끔은 손자 정수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순옥은 손자를 돌볼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라고 부를 수 없고 순옥 할머니라고만 불러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요. 어느 날 순옥이 돼지 우리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끼 돼지들이 어미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돼지야, 너는 참 행복하구나. 네 새끼들이 모두 네 곁에 있잖니. 나는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순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짐승보다도 못한 신세구나. 적어도 짐승들은 새끼가 어미를 외면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진이가 순옥을 찾아 돼지우리에 왔습니다. 순옥의 혼잣말을 다 들어버린 것이지요. 진이는 깜짝 놀라며 순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옥 이모님, 지금 하신 말씀이 혹시... 순옥은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하지만 진이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옥의 말과 행동을 종합해보니 뭔가 이상했지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영민 씨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순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무엇보다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며느리야. 아니 진이야. 사실은...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영민이의 친어머니라는 것, 남편과 함께 영민이를 뒷바라지하며 공부시켰다는 것, 남편이 영민이를 그리워하다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영민이를 찾아 한양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정말 영민이의 친어머니시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렇단다. 그리고 네가 끼고 있는 그 반지도 내가 영민이에게 준 거야.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돈이 부족하면 팔라고 준 건데 영민이가 너에게 준 모양이구나. 진이는 자신의 반지를 만져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민이가 결혼할 때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며 준 반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영민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군요.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게다. 원래 나쁜 아이는 아니란다. 아마 너에게 가난한 부모에 대해서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랬나 보다. 진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나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친어머니를 하인으로 부리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어머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친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진이야, 부탁이다. 영민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애가 알면 나를 쫓아낼지도 몰라. 하지만 진이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어머님, 저는 무서워서 이런 이중적인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어머님과 정수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어요. 뭐라고? 이를 어쩐다. 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그냥 떠나면 된다. 너희만 잘 살면 난 괜찮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이런 사람과 한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나중에 저와 정수를 어떻게 대할지 뻔해요. 진실을 알고 나니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영민의 가식적인 행동들이 생각나고 최근에 들려오는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이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민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따져 묻기로 했지요. 하지만 순옥은 계속 말렸습니다. 진이야, 제발 참아다오. 내가 참고 살 테니까. 하지만 진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대신 영민이에게 편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영민이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진이는 붓을 들고 정성스럽게 네 편을 썼습니다. 첫 번째 시는 이랬습니다. 어머니 아들, 이별한 지 여러 해. 돈 부족해. 금가락지를 떼어주었네. 아들 출세하여 돌아오길 바라며 두 눈 빠지게 기다려도 소식 전혀 없네. 두 번째 시는 이랬습니다. 아들 위에 백리길 걸어와도 친어머니 모른다 하니 죄 크도다. 착한 마음 모두 잃고 거짓 의로움만 친어머니를 하인으로 부리는구나. 세 번째 시는 이랬습니다. 까마귀도 어미 은혜 갚는다 하거늘 양도 무릎 꿇고 어미 젖 먹거늘 사람이 되어 친어머니 모른다 하니 이 세상에서 짐승만도 못하구나. 네 번째 시는 이랬습니다. 아내와 아들 떠나는데 까닭이 있으니 남편이 일륜을 쳐버렸기 때문이라. 아들 데리고 가는 것 마음 아프지만 커서 아비 닮을까 두려워서라. 진이는 이 시들을 방 한가운데 상 위에 올려놓고 순옥과 정수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순옥은 걱정스러워했지만 진이의 의지가 워낙 굳고 영민이 혼자 남은 순옥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어머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시면 영민이와의 관계를 끊으시고 모든 재산도 회수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한 푼도 남겨줄 수 없어요. 진이의 아버지 박영감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이 어디 있나. 친어머니를 이렇게 대한다니. 박영감은 즉시 모든 재산과 상점 운영권을 회수했습니다. 영민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들도 모두 취소했지요. 한편 영민이는 그날 저녁 늦게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상인들과 술을 마시며 재산 자랑을 늘어놓고 온 것이었지요. 여보, 나왔어.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방으로 들어가니 아내와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영민이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를 읽자마자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를 다 읽고 나니 온몸이 떨렸지요.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영민이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아내도 떠나고 아들도 잃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영감의 하인들이 몰려와서 모든 물건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박영감님 명령으로 모든 것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잠깐, 이건 제 물건인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박영감님 소유입니다. 사위 자격을 박탈당하셨으니 이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영민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일자리까지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한양에서 그의 평판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영민이 그 자식, 친어머니를 하인으로 부렸다면서? 그런 놈과는 장사도 하기 싫어. 인면수심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구나. 아무도 영민이와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민이는 거리를 헤매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그의 악행이 이미 소문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며칠 굶다 보니 영민이는 결국 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나쁜 놈에게 왜 돈을 줘? 인륜을 저버리고 친어머니도 하인 부리듯 무시하는 놈이 밥은 먹어 뭘 하겠어? 영민이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예전에 입던 좋은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지요. 그제서야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옥은 이미 진이와 손주와 함께 멀리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영민이의 간절한 부름에도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민이는 점점 더 비참해졌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허약했고 추운 겨울에는 거리에서 떨어야 했지요. 어느 추운 겨울밤 영민이는 한절간 처마 밑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차가웠지만 들어갈 곳이 없었지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영민이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출세만 생각했던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민이는 혼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밤 영민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깊은 후회가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었지요. 며칠 후 사람들이 영민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뿐이었지요. 한편 박 영감의 집에서는 순옥이 손자 정수를 돌보며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순옥을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박 영감도 순옥을 극진히 대했지요. 어머님, 영민이 소식을 들으셨나요? 어느 날 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 아이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깊숙이는 여전히 영민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었거든요. 몇 달 후 한양에서 온 상인이 영민이의 죽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순옥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었구나.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나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영민이가 하늘로부터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너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순옥은 손자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정수만큼은 영민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지요. 진이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사람은 정말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양심이 없으면 결국 불행해지는군요. 그래, 맞는 말이다. 영민이는 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정작 사람다운 마음을 기르지 못했단다.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어. 순옥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너무 감싸기만 했던 게 문제였나 보다. 순옥은 며칠 후 며느리와 사돈인 박 영감에게 깊이 감사하며 말했다. 제 모자란 자식 때문에 모두에게 큰 피해를 드렸습니다.
자식의 죄는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저리 보내고 어찌 어미가 편안하게 삶을 즐기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두를 위해 남은 평생을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영민이를 그렇게 키우고 결국 그 자식을 불행하게 떠나보낸 순옥은 남은 인생을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하늘나라로 보낸 남편과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출가를 선언하고 떠난 것입니다. 진이와 박영감이 아무리 말려도 순옥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손주를 한번 힘주어 안아주고 떠났습니다. 순옥의 기도와 영민의 교훈 때문이었는지 진이와 박영감은 손주 정수를 엄하고 지혜롭게 키웠고 정수는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다. 장원급제한 정수는 고향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친할머니 순옥이 비구니로 있는 사찰을 찾아 늙었지만 눈이 맑은 비구니이자 할머니인 순옥에게 제일 먼저 큰절을 올렸다. 서로 아무 말도 없었지만 조용한 사찰의 풍경 소리와 함께 모두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담겨 있었습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